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언론 2, 즉 경제언론의 거시경제학 편의 두 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교재 복습 문제 1번과 2번만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언론 2에서 다룰 강의 주제는요, 생계비의 측정입니다. 오늘 수업할 주제는 생계비의 측정입니다. 생계비란 기본적인 가계의 생활비용인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지금은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해 발표하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10년도에는 약 136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약 285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요, 경제학자들이 생계비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요, 오늘날의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려면 현재와 그 당시 화폐 구매력을 나타내는 믿을만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공부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작성되는 지표입니다. 먼저 오늘 수업에서는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살펴보고 이 지표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의 이전 단계로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측정되며 이 통계가 서로 다른 시점에 화폐 금액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수업의 목적은요,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 공부합니다. 물가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물가지수가 과거와 현재 같은 서로 다른 시점별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작성 방법, 생계비 칙도로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단점, 또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화폐가치의 비교 방법, 또 명목이자율과 물가지수로 명목이자율을 조정한 실질이자율의 차이, 다시 말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차이 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요. 첫째, 생계비의 측정, 둘째,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셋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제 변수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 생활과 물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생활 속에서 물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집에서 보면 과일, 야채 등 가격이 너무 올라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기도 하고요. 휘발유값, 등록금, 아파트 임대료 등이 상승하여 힘들다고 하는 등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물가의 움직임은 가계의 소비 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 전 부분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일정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내린 상품이 있는 등 상품 가격은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변동합니다. 따라서 개별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서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가격 수준을 우리는 물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물가의 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수로 나타낸 것이 물가 지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물가 지수인 GDP 디플레이터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통 기준 연도의 물가 지수를 100으로 놓고 어떤 시점의 물가 지수와 비교해 보면 물가의 변동률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요, 우리가 보통 흔히 물가지수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우리의 소비 생활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가격을 조사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물가 지수인데요. 의미는 우리 소비 생활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가격을 조사한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Consumer Price Index, 약자로 CPI라고 부르는데, 특히 가계 생계비 평균 내지는 구매력 변동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반면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격 변동을 측정한 것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동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가 수준을 잘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가면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할 때 한번 자세히 좀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비자의 일상 소비 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함으로써 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해주는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측정에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부터 공부할 소비자 물가 지수의 목표는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계비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38개 주요 도시였으며 조사 대상 품목은 가계 소비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00분의 1 이상인 489개 품목이었고, 상품이 329개, 서비스가 1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물가 지수의 계산에 포함되는 품목, 즉 재화의 묶음을 결정합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재화 묶음에 얼만큼 포함시킬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재화 묶음에 해당되는 각 품목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품목별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재화 묶음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준연도를 정하고요. 선정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합니다. 어떤 한 해를 기준연도로 정하고 이 기준연도를 나머지 연도와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기준연도는 어느 해로 정하든지 상관없는데 기준연도 재화 묶음의 구입비용 대비 비교연도의 동일한 재화 묶음 구입비용의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하면 물가지수,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산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와 같이 구하고요. 다음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해 인플레이션율을 구할 때는요, 지난 시간에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2차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은요, 2차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1차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뺀 값을 1차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지고요. 이에 100을 곱하면 2차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직접 질문하기 어렵겠지만 나중에 뭐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다면요, 한번 표를 이용해서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가 지수 및 인플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요, 소비자가 핫도그와 햄버거만을 소비하는 가상 경제에 대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수집된 연도별 핫도그와 햄버거의 가격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재화묶음의 구입 비용은요, 고정된 재화묶음의 구입 비용을 계산합니다. 미리 정해진 재화묶음을 연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쓴다는 의미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된 재화묶음을 계산해야 가격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2016년도에 핫도그 4개에 그 가격 1달러를 곱한 핫도그 비용에다가
햄버거 2개의 햄버거 가격 햄버거 2개의 햄버거 가격 2달러를 곱한 햄버거 구입 비용을 합해주면 제화 묶음의 구입 비용은 8달러가 됩니다. 2007년에는요, 고정된 제화 묶음으로써 핫도그 4개에 핫도그 1개당 가격 2불을 곱한 핫도그 비용에다가 햄버거 2개의 햄버거 가격 3달러를 곱한 햄버거 비용을 더해주면은 2017년도 제화 묶음의 비용은 14불이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구한 2018년도 제화 묶음의 구입 비용은 20달러로 계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기준 연도를 2016년으로 정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비교 연도인 2016년도 제화 묶음 구입 비용 8달러 대비 비교 연도인 2016년도 제화 묶음 구입 비용 8달러를 기준 연도인 2016년도 제화 묶음 구입 비용 8달러 분모있는 8달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1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연도에는요, 지수는 보통 100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해보면요, 비교 연도의 제화 묶음 구입 비용 14달러를 기준 연도인 2016년도의 제화 묶음 구입 비용 8달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주면요, 17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구한 2018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전년도 대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을 나타내주는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2017년도 인플레이션율은요, 금년도 2017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175에서 전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인 100을 공제한 금액 75를요, 2016년 소비자 물가지수 100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주면 75%가 됩니다. 이는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로 구한 물가가 전년도 대비 75% 상승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구한 2018년도 인플레이션율은요, 2018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2017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175를 뺀 금액을 2017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고요. 이 금액에 100을 곱해주면 43%가 나옵니다. 2018년도 인플레이션율은 43%로서 이는 전년도 2017년 대비 물가가 43% 상승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소비자 물가 지수 중 하나의 방법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의 구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재화 서비스의 전반적인 구입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따라서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을 제시킨 장기적이고 기조적인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반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 묶음의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업 서비스의 1차 거래 단계에서 기업 간에 이루어진 가격의 변동을 측정해주는 물가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포괄 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이와 관계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잠시 소개 정도만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각 재화와 서비스의 비중은 이들 재화와 서비스 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지출 금액을 근거로 결정이 됩니다. 이 그림은요, 미국에서는 노동통계국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의 소비자 지출을 주요 재화 서비스 분야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한번 보면요, 가장 큰 소비자 지출 항목은 당시 주거비로서 당시 총 소비자 지출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에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연료 등이 포함되겠죠. 다음으로 큰 항목은 약 16%를 차지하는 교통비 및 15% 정도를 차지하는 외식비 등을 포함한 식료품,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24-1은 그냥 참고해서만 보시고요. 쉬어가면서 이제부터는 쉬어가면서 정리해 본다는 의미로 몇 개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더 많이 구입해 지출하는 재화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과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만 영어 문제도 말씀을 드리니까 좀 답답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서 영어로 제가 한번 읽고 한국말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PI gives great weight to goods that consumers purchase more of. 즉, 이 문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더 많이 구입해 지출한 재화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조사원들은요, 외식, 미용 등 무수히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격을 조사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자료를 분류하고 확인한 후 거대한 스프레드 시트에 입력한 양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모든 수치들을 하나의 수치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시리얼보다 임대료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일부 품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다른 여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던킨 도너츠가 커피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Other things content, if Dunkin' Donuts increase the price of coffee, then both the CPI and GDP deflator increase. 정답은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여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만약 던킨 도너츠가 커피 가격을 인상시킨다면 우리가 공부한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가 증가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네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커피에 대해 소비자가 구입하는 지출 비용이 상승한 만큼, 커피 지출 비용이 상승한 만큼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하게 되고요. 또 커피와 국내 생산 제화의 가격, 국내 생산 제화이니까 이때 가격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GDP 디플레이터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는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목표를 묻는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The Consumer Price Index is used to 정답은 B번인데요. Monitor change in the cost of living over time.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의 목표는 생계비 변동을, 시간에 따른 생계비 변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간 경과에 따른 생계비의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요,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각 문항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제가 영어로 먼저 해보면 Each of the following is not correct. Number A. The Consumer Price Index gives economists a way of turning dollar figures into meaningful measures of purchasing power. 그렇습니다. A번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화폐의 가치를 구매력으로 변환시켜 주는데 사용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설명이 됩니다. B번을 보시면요. The Consumer Price Index is used to monitor change in the cost of living over time. 이랬습니다. B번은 세 번째 문제에서 다룬 내용으로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간 경과에 따른 생계비 변동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라는 것으로서 역시 알맞은 설명입니다. 세 번째 C번은요. The Consumer Price Index is used by economists to measure the inflation rate. C번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라는 말로서 역시 알맞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D번을 보시면요. The Consumer Price Index is used to measure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that the economy is producing. 이랬습니다. D번은요. 답이 D번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경제 내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은 D번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경제 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측정해주는 척도가 아닙니다. GDP가 경제 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을 측정해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측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생계비의 변동을 측정해주면서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야 하는지를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아래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생계비를 측정해 주는 완벽한 지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점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제점은요, 대체 효과에 따른 왜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매년 물가가 변동할 때 모든 물건의 가격이 똑같은 비율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은요, 많이 상승하는 반면 어떤 물건의 가격은 덜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때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재화는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덜 오르거나 내린 재화의 소비는 늘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배지밀에 대해 선호가 별 차이가 없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 소비자는 만약 우유 가격이 높아지고 배지밀 가격이 하락한 경우 가격이 높아진 우유 대신 가격이 낮아진 배지밀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정된 제한 묶음을 가정하고 작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의 대체 효과, 즉 소비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생계비 변동을 가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계비를 측정하는 완벽한 지표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새로운 상품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요, 소비자의 선택폭은 넓어집니다.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소비자는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정된 재화 묶음을 가정해서 소비자들이 고정된 재화와 서비스 묶음을 구입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의 등장을 배제함으로써 생계비 변동을 가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계비를 측정하는 완벽한 지표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살펴보면요. 중요한 품질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품질이 나빠졌다면 소비자의 구매 지출은 감소할 것입니다. 반면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었다면 소비자의 구매력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 묶음에 속한 물건의 품질 변화를 반영하여 그 물건의 가격을 조정해 측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품질 변화를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애로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계비를 측정하는 완벽한 지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생계비를 측정해주는 완벽한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계비를 가대평가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저 읽어보면요. 한번 The CPI overstates the increase in the cost of living because 자, A번을 보시면요. It doesn't take into account the consumer's substitute towards goods that become relatively cheaper. 이렇게 말했는데요. A번은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는 대체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계비의 가대평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B번 한번 보시면요. It doesn't take into account the introduction of new goods that allow consumers access to a great variety of goods. B번은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소비자가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신제품의 도입을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C번을 보시면요. It doesn't take into account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goods in the market basket. D번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재화 묶음 물건의 품질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A, B, C가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All of the above are correct. 그래서 정답은 A, B, C 다 맞다. A, B, C가 다 맞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두 가지의 물가 지수인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요, 보통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의 동향을 쭉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두 물가 지수는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GDP 디플레이터는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지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비행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 비행기 가격의 상승은 GDP 디플레이터에는 반영이 되지만 소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이는 국내 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입 자동차도 국내 소비자의 주요한 재화묶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재화묶음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요. GDP 디플레이터는요. 올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기준 연도에 구입했을 때의 비용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의 상정에 이용되는 재화 묶음은 매년 생산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자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고정된 동일한 재화 묶음을 현재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준 연도에 구입할 때의 비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보통 이 재화 묶음을 신상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재화 묶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재화 묶음을 신상품 등을 고려해 몇 년에 한 번씩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비슷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 24-2의 미국의 GDP 디플레이터와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측정한 1965년도 이래의 연간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지수의 변동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종축에는요, 인플레이션율을, 행축에는 시간을 나타낸 이차원 그래프 상에서 보면요, 대체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는 대체로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끔씩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차이점 요인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국의 경우에서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1970년 이래의 연간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한국의 경우에서도요,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체로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했던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덧붙인다면요, 우리가 공부한 지수 물가, GDP 디플레이터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지수 물가와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지수 물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상승률보다 물가지수 작성 기관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더 낮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왜 피부 물가와 지수 물가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 사람마다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 물가는요, 여러 가지 상품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균한 물가 수준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피부 물가는
우리 개개인들이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이기 때문에 자주 구입하는 몇몇 품목의 가격 변동에만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대학 등록금은 오르고 가전제품이 하락하여 지수 물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 때, 대학생 자녀들을 둔 가게에서는 피부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가게는 피부 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 수준의 향상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에 따른 소비주의 증가를 우리는 가끔 물가가 상승했구나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 물가와 피부 물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셋째로는요, 소비자의 자기중심적 심리도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소비자는 가격이 적게 오르거나 떨어진 상품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가격 비교 시점도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 가장 낮았던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를 비교하는 성향도 있으며, 또 물가와 무관한 증권, 아파트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물가가 그냥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수물가와 피부물가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끝으로 물가지수 작성 방법의 한계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물가지수는 보통 5년마다 기준 연도를 바꿔서 조사되는 품목과 이들 품목의 가중치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연도에서 멀어질수록 소비 지출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물가와 지수 물가 사이에 차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통신비 비중이 작았으나 휴대폰의 사용 확대로 인해 통신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참고로 피부 물가와 지수 물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쉬어갈 겸 문제 하나를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는요. 다른 물건의 가격은 일정할 때 우리가 마시는 프랑스 와인의 가격이 오른다는 물가는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Are the prices the same? An increase in the price of French wine would increase. 이랬습니다. 정답은 10번입니다. 읽어보면요. The CPI but not the GDP deflator 입니다. 즉 소비 제한 묶음에 포함된 프랑스 와인 같은 외국산 와인의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하는 제한 묶음에 프랑스 와인이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하겠지만 외국산 와인은 국내 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떤 경제 주체가 구입하는 재화묶음의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The CPI is a measure of overall cost of goods and service bought by 그랬습니다.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떤 경제 주체가 구입하는 재화묶음의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정답은 C번, consumer, typical consumer, 즉, 일상적인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재화묶음의 비용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측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2010년이 기준연도일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5년도의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If 2010 is the base year, then the inflation rate in 2015 equals 이랬습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즉 2015년도 GDP, 2015년도 인플레이션을 구하려면 2015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전년도인 2014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공제하고 이 금액에 전년도 2014년도 물가 지수로 나누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살펴보았으니, 지금부터는 이 지표를 사용하여 과거의 금액과 현재의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가지수는요, 어떻게 활용되나에 대해서 잠시 한번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가 우리 경제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물가지수는요, 돈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물가가 상승할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이전에 비해 돈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른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가지수 활용 방법의 하나 있죠. 둘째, 물가지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경기 판단의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린다면 국민 경제의 안정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원인을 우리는 분석하게 됩니다.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물가가 상승하고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경기지표와 함께 경제 안정을 진단하는 체온계의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가지수 활용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우리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 변화를 측정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물가지수는요, 물가 수준을 측정하고 따라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의 조정 규모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T 연도의 금액을 오늘날의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 물가 수준을요, 과거 T년도 물가 수준으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T연도의 금액을 곱해주면 이 T년도 금액에 대한 현재 금액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상승한 경우 10년 전에 비해 2배 상승한 경우 여기가 2가 되겠죠. 10년 전 100만원, 여기가 100만원이 되겠죠. 10년 전에 100만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 공식을 이용하면 100만원 곱하기 2 해서 구해주는 200만원입니다. 즉 10년 전에 비해 물가가 2배 상승한 경우 10년 전에 100만원은 현재 200만원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하나 더 덧붙이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1년에 약 2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약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는 등록금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물가가 약 5배 정도 올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을 비교하려면 물가지수를 사용하는데요.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은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 사회보장급여 등 어떤 금액에 대해 법이나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하는 경우 우리는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연동되어 있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물가 연동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 이자율 등을 결정할 때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에 맞춰 연동시키는 정책을 물가 연동제라고 합니다. 금전계약에 있어 그 지급 시의 실질 가치가 물가 상승에 의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금전상 가치를 물가 수준을 대표하는 특정 지표와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임금, 상품 가격, 은행 예금, 이자율 등을 물가 수준에 연동시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의 감소를 보상하고자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브라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물가 연동제는 실시한 바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기업과 노동조합의 고용계약에서는요. 임금을 소비자 물가에 100% 혹은 부분적으로 연동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우리는 생계비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에 연계되어 있는 물가 조정으로서 연동되어 있는 생계비 조정 조항이 있으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때 임금이 자동적으로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제 변수의 조정 문제는 이자율의 경우 특히 중요하고 미묘하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나중에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거래에서 미래의 화폐 가치가
현재의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 물어보면 이자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자율이란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이자율은 즉 자금 융통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화폐의 구매력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고, 즉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권과 거래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공제하면 실질 이자율이 계산이 됩니다. 명목 이자율은요, 예금이나 대출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지를 말해주는 우리가 거래에 사용되는 이자율인 반면, 실질 이자율은요, 예금이나 대출의 구매력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이자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4의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을 잠깐 보시면요. 이 그림은 수직 축에는 이자율을, 수평 축에는 1965년 이래의 시간을 표기한 이차원 그래프상에서 1965년 이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미국의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변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첫째,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거의 매년 상승했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율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늘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자율 그리고 물가 연동제 등을 설명하면서요. 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가지고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몇 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제를 몇 개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2016년도에 6% 금리로 30년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2017년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율이 4%라면
2017년도에 은행에 지급해야 할 실질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Suppose you buy a house in 2016 and finance it with a 30-year mortgage that has a 6% annual rate of interest. Inflation during 2017 is 4%. Then, what is the real rate of interest you pay on your mortgage in 2017?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에 6%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2017년도에 인플레이션이 4% 발생했다면 이 경우 2017년에 은행에 지급해야 할 실질 이자율은 얼마인지요?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은행에 지급할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계약한 6%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실질 이자율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정답은 B번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해 은행에 지급해야 할 명목 이자율은 계약한 6%이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시킨 실질 이자율은 2%가 됩니다. 즉 명목 이자율 6%에서 인플레이션 4%를 뺀 2%를 나타낸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1991년도에 중간층 주택 가격이 12만 2천 달러이고 당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7이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중간층 주택 가격이 21만 9천 달러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7.7이라면 실제로 주택 가격은 1991년과 2016년 사이에 언제 더 상승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In 1991, a median home cost $122,000 and CPI is 137. In 2016, the median home cost $219,000 and CPI is 237.7. Then in real term 이랬습니다. 즉 1991년도의 중간층 주택가격이 12만 2천 달러이고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137. 반면에 2016년도 중간층 주택가격이 21만 9천 달러이고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237.7이라면 실제 주택가격은 1991년과 2016년을 비교해봤을 때 언제가 더 비싼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B번인데요. Houses were more expensive in 2016. 먼저 앞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해요. 먼저 앞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1991년도 주택 가격을요. 2016년의 가치로 전환시켜 보면요. 약 21만 1,670달러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21만 1,670달러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말로 한다면요.
237.7 나누기 137 곱하기 12만 2천 달러 하면은 12만 2천 달러, 91년도에 12만 2천 달러의 주택 가격은 2016년도 가격으로 21만 9천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21만 9천 달러, 아니 21, 계산해 보면 21만 1670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의 주택가격 21만 9천 달러가 2016년도의 주택가격보다 비싸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의 주택가격보다 비싸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도에 12만 2천 달러의 주택가격의 현재 가격 2016년도 가격은 21만 1670달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어떤 사탕의 가격이 1962년도에는 5센트였는데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You know that a candy bar cost 5 cents in 1962. You also know the CPI for 1962 and the CPI for today.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you use to compute the price of the candy bar in today's prices? 이랬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0번입니다. 즉 우리가 1962년도의 사탕, 캔디바의 현재 가격을 계산하려면요. 공식에서 현재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1962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고요. 여기에다가 1962년도의 사탕 가격을 곱해주면 1962년 사탕 가격의 현재 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는요. 세 번째 문제와 비슷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If the CPI was 90 in 1975 and is 225 today, then $100 today purchase the same amount of goods and service as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75년에 90이고 오늘날에는 225인 경우 오늘날의 100달러는 1975년도의 가치로는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왜 C번인지, 왜 C번이 정답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사용되는 공식을 역으로 적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생계비의 측정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